만약 당신이 믿고 있던 역사가 누군가의 고통을 지워버린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한 일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왜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잊혀진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사이토 마코토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어느 계절의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했고 조용했지만 결국 침묵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제 3의 전환점에 대해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조부 사이토 히로시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도쿄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일본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셨고 은퇴하신 지금도 저에게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삶의 길잡이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셨지만 역사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나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는 다다미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일본이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역사 과목에 특히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교내 역사 동아리의 회장이었고 도쿄 지역 역사 올림피아드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저를 역사학자의 씨앗이라 부르셨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역사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역사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위한 단기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렘도 컸습니다. 한국행을 앞둔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마지막 차를 나누며 여행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코토야. 그곳에 가면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나. 그럴 땐 고개를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우리가 아는 진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역사에 깊이 몸담아온 분의 말씀인 만큼 무게감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열린 마음으로 다녀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다라는 감탄이었습니다. 도시의 활기, 고층 건물들, 전광판 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K-팝, 일본과는 또 다른 색깔의 매력에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첫 만남도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호기심은 금세 친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말 그대로 관광이었습니다.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강 유람선을 타며 사진을 찍고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는 등 즐거운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복궁에서 저는 첫 번째 균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 중 조선의 궁궐이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일부는 철거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분명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하고 질서를 정착시켰다는 식의 표현이 줄을 이뤘는데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각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입장에서 과거를 해석하니까 한국도 다르지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음 일정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문화재 약탈에 대한 전시가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여기서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일하던 공장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실 때 저는 무심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지러워질 즈음 우리는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전시물들과 증언 영상은 제가 그동안 배운 역사에 거대한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을 보았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충격, 슬픔, 혼란 그리고 죄책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그녀는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침묵에 잠긴 채 전시관 한쪽에서 멍하니 앉아 있던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인상적으로 보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은 처음 봐요. 근데 뭔가 많이 생각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음악, 영화, 학교 생활 같은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점차 역사나 사회 문제 같은 무거운 주제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수지는 역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제동원, 식민지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까지. 처음엔 듣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고 어떤 이야기는 제 민족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조심스레 또렷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상처였고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느꼈던 감정, 수진과의 대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내가 알고 있던 진실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는 역사를 보기 시작했구나, 마코토야. 역사란 기록만이 아니란다. 사람들의 기억, 침묵, 상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역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운 역사 지식이 틀렸다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잊히지 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과거를 짊어진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제가 질문을 하면 수지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고 제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면 그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진심으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교내 발표 수업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강제동원에 대해, 그리고 수진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조심스럽게 표현하려 했고 어떤 주장은 제 생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곧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너 한국 갔다 오더니 왜 걔네 편만 드냐? 그런 거 다 날조된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역사 과목 1등이라더니 이제는 일본인이 맞긴 한 거냐? 그 말들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인데 왜 나는 공격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진에게 배운 태도였습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말로 싸우기보단 이해를 구하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화해의 시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동아리에서 역사 속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 몇 명만 참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어?
우리 교과서랑 다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리는 바로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진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엔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은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할머니의 구술 생애사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길 원했습니다. 괜찮을까? 나 같은 일본 학생이 괜히 신뢰되는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길 기다리고 계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들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는 것일 뿐인데 그 듣는 마음 하나가 할머니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정정하셨고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짧은 인사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온 거면 잘 왔다. 나는 이제 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 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세 어린 나이에 속아서 간 공장에는 제대로 된 식사도 없이 일하다 쓰러지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한 기억,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던 모습,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삶. 그 모든 이야기엔 분노보단 피로가, 슬픔보단 침묵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겁고 동시에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벼워야만 겨우 꺼낼 수 있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줄 때만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해. 기계기름 냄새랑 사람 땀 냄새랑 피 냄새, 그게 아직도 코끝에 맴돌아. 꿈에서도 그 소리가 나고 그건 사라지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그 시간을 지워주지 못하니까요. 그저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을 뿐입니다. 근데 말이지, 너 같은 애가 와서 듣는 거 나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니까 누가 잊지 않고 누가 제대로 전하느냐가 중요해. 그 말은 제게 짐처럼 남았습니다. 아니, 책임처럼 남았습니다. 단지 한 명의 피해자의 삶을 들었을 뿐인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경청,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사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코토,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는 아니야. 일본도 고통받은 시기가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그런 걸 모른 채 일방적으로 사죄하고 인정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지 않니?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를. 할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존재했고 그걸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외면한 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말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진실이 부딪히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평화 토론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제는 기억의 힘과 화해의 가능성. 저는 제가 직접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듣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진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응원했고 제가 쓰는 원고를 검토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대화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담고 있었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꾸려는 작은 몸짓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 대회 당일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 한 문장을 시작으로 저는 제가 만난 이야기들, 느낀 혼란, 마주한 침묵, 그리고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박감 속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누군가의 고통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들여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대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모두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침묵 같았습니다. 그날의 무대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큰 변화보다는 제 안에서의 변화가 먼저였습니다. 더는 조용히 지나가야 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했고 그 말이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보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대회가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서 들은 거야?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는 괜찮아?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피했지만 누군가는 저를 통해 처음으로 다른 시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제 발표 원고를 읽고는 따로 면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코토, 내가 해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함께 다뤄봐도 괜찮겠니? 그 질문은 제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단지 기록이 아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작은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역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늘 어색했고 국적이 대화의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때로는 울면서 나눈 대화들은 그 자체로 화해의 씨앗이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가끔은 손편지로.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침묵, 그 무게,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해 걸었던 여정은 이제 우리 각자의 언어로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땐 제가 한국계약에 교환학생으로 머물던 때였고 여유가 생긴 틈에 무작정 기차를 타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는 여전히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시 왔네, 학생. 잘 지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가 준비한 일본어 번역 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구술 생애사를 일본어로 정리한 소책자였습니다. 단지 학교 과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으로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넘기셨습니다. 일본어는 읽지 못하셨지만 그 표지에 쓰인 커다란 제목만큼은 알아보셨습니다. 침묵의 끝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듣는구나. 참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 책은 이후 일본의 몇몇 청소년 단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다른 친구들도 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사할린 동포의 기록을, 또 누군가는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 조사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머니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전하겠다는 책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공은 역사학.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해 주십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저와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대화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를 통해 잊었던 시대를 다시 마주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코토, 내가 그때 말한 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다. 역사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더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침묵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외면하거나 이용하거나 망각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 더는 고통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 말하고 써야 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끝을 들었고 이제는 그 침묵을 끝낼 차례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배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이야기들, 마코토의 선택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